자, 수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고 눈도 그러네요. 자, 일단 뭐 우리 저쪽 출판 사정으로 교재가 싸졌어요. 원래는 더 비쌌었는데 제 책이 이제 절판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찍었는데요. 뭐 내용은 똑같고요. 오히려 이게 수정된 거예요. 이제 작년에 원래 찍었던 건데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바꿀 것들을 해놓은 거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이것까지 해주시고요. 이걸 엿다 널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던 판 그대로 했고 요건 따로 했으니까 이해 좀 하시고. 자, 우리 2페이지부터 바로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앞 동네에서 뭐 법률 해석이나 죄형법정주의 쪽에서 별로 안 중요한 건 제가 패스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페이지 보시면, 자, 이건 뭐 예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 타이틀만 봐도 잘 알겠다. 위에 있는 거 개헌법상 유언별을 날조 유포하는 일체행위. 자, 어떻게 돼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법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넘어가시고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 자, 우리 뭐 헌법 불합치 받았던 거, 그래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급 적용해서 이제 무죄 선고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넘길게요. 넘기시고 세 번째 판례를 잠깐 보시면 판결유지 1번에서 사실 이건 이제 형소에서도 잘 나온 건데 이제 우리 같이 죄형법정에서 등장합니다. 판결유지 1번 보시면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소시효는 소추조건. 그래서 형벌 불소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 이게 바로 이제 형벌 불소 원칙인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원리에서 이제 적법 절차, 소급표 금지 원칙 이런 천명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이 부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해서 신중히 판단하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부진정 소급 입법 정도는 인정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도 보시면 이게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근자에 이제 아동학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동학대 치사 이런 쪽 많이 등장하는데 결국 이제 판결유지 2번에서 언더라인 보시면은 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1항에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형소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 범죄 피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그러면서 부칙은 이 법 공포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시행한 이후부터 최초 범한죄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범한죄도 적용하는지 규정이 없죠.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결론적으로 저기 굵은 것이 보시면 일단 경과 규정이 없는데 그러나 보실게요. 이 규정의 문헌 가치지. 아동학대 처벌법의 입법 목적 공소시효 정지 특례 조항의 신설 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보면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진정 소급입법을 인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새 대부분 그래요. 특히 아동학대나 이런 쪽은 대부분 이제 공소시효 관련해서는요 부진정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추해석 금지에서 우리가 이제 청탁금지법 그쪽이 나오는데 상급 공직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상급 공직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돼 있죠. 8조 3항 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 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 기초에서 사회통념상 위로, 격려,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예, 그래서 금품 등 제공자와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상하관계 기초에서 사회통념상 위로, 격려, 포상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직접적으로 직무상 명령복종, 지휘감독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하는 것은 뭐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윗사람 이제 포상 개념으로 준 거.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검찰총장이 막 밑에 검사들 해서 이제 뭐 검사장이 줬구나. 검사장이 밑에 뭐 우리 검사들 수고했어 하면서 이제 주고 그랬는데 그냥 직접 지휘감독 관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봤던 그런 사례예요. 넘어가시고요. 처벌 안 했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생각할 거죠. 이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자, 뭐다? 우리가 뭐 일선, 제가 맨날 예를 든 거, 우리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쪽에서
뭐다 세금 수납 업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갑자기 공무원으로 변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지 1번에서 그 내용이에요.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에서 공무원 공무소 그 개념인데 언더라인 되어 있죠. 행위 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해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지 2번이 바로 한국환경공단이요. 한국환경공단, 공사공단.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가 돼요. 하지만 나머지는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법에서 형법 저기 써있잖아요. 123조부터 132조 이게 뇌물죄예요. 거기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 작성 권한쟁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뭐 여기 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기록 의지하는 취지의 명무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뭔가 허위 전자기록 등을 뭐 위작 변작해도 공전자기록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밑에 세 번째 밑에 언더라인 돼 있잖아요. 밑에서 언더라인에서 밑에 한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한국환경공단을 형법에 정한 공무원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자, 아유, 그 다음 건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우리 법행도 나왔어요. 작년 법행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자, 우리가 처음에 이거 국회 법정, 그쵸? 이쪽 할 때 법정 국회회의장 이런 거 나올 때 법 만들 때 53년에 형법이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겼으니까 당연히 포함해도 문제없다. 이런 얘기예요. 법정 소동죄에서 헌법재판소 포함시키는 거 피고인의 불리한 유추해서가 아니다.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농업기계, 뭐 트랙터라던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운전면허가 필요한 그런 자동차로 볼 수 있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7페이지 가세요. 7페이지 가셔서 밑에서 네 번째 줄 굵은 글씨 붙어 있는 거 있죠. 농업용 동력 운반차는 농업기계와 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 적용 대상인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니 저기 시골에서 그 할아버지 그 뭐 경운기 운전하시고 그러는데 무면허운전을 걸면 돼요?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자 넘어가시고. 야 오랜만에 종이에 배웠는데 여기 배운 것 같아. 아까 보다 갑자기 되게 하도 봤는데 왜 다쳤지 했더니 여기 있네. 이 아픔 아시죠 여러분? 종이에 했을 때 지금부터 섬뜩하게. 자 8번 담배 제조 관련해서 여러분들 담배 제조라는 것은 진짜 업자가 직접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례는 어떤 거였어요? 업자가 그냥 재료만 제공하고 우리 소비자가 말아서 피는 그런 경우였어요. 저도 옛날에 한참 담배 폈었을 때 저기 봉천 사거리 이런 데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만들기도 쉽더라고. 해당 안 해요. 제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판결문 1번에 돼 있죠. 담배 제조는 담배 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 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위반죄로 의의하는 것은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역을 해석하는 것이어서 확장해서 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 보시면 이제 업자는 그냥 담배 제조할 수 있는 재료하고 기구를 줬을 뿐이고 제조는 손님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만 아시면 되겠어요. 판결문 1번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거는 조금 형소에서 이제 그 확정된 때 그때는 약식명령도 들어간다고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여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넘기세요. 넘기시고 형소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스토킹 범죄. 근자 이 스토킹 관련해서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장치 부착법, 전자발찌 이런 거 채우는 거기에도 스토킹 범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신설이 됐는데 옛날엔 4가지였는데 성미살강에서 뭐 4가지였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요새 근자에 대기 스토킹 판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봅시다. 자, 판결문지 1번에서 자, 굵은 글씨 스토킹 행위란 당연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다목이 이건데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그쵸?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자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근데 아까 뭐 했었다?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도달만 해도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했는데 안 쫄았다 이거죠. 이런 거. 자, 스토킹 범죄란 그래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핵심이 뭐예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는 일단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제 뭐 차단을 시켜놨더라도 이게 나중에 확인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서 무섭죠. 그래서 당연히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쟁점 조항. 그 내용 자체가 그쵸? 여기서 이제 내용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한 내용일 것을 요구하냐? 그건 아니라고요.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냥 왔다는 것 자체가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싫은 사람한테 계속 연락이 온다 쳐봐. 그래서 음향 글 부호 등의 발신 송신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음향 글 부호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도달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밑에 굵은 글씨에서 벨소리, 발신 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 피고인 전화기에서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 글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점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의가 문제되는데 뭐다? 방가루 2번에서 방가루 2번에서 굵은 글씨예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의혹하고 전화를 걸었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태나 전화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수신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 해서 고의도 당연히 인정을 한 그런 사례. 됐어요. 넘기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뒤에 부분 여러분 보시고 그래서 이제 판결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판결 2번에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에 따라 통화를 쳤으면 알겠죠. 내용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여러 사정을 종합 전화통화 행위가 행위했다 동그라미 내용 말고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쟁점 조항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전화 표시가 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 불안감, 공포심이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도달하게 하는 행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합리적 해석이고요. 됐습니다. 비슷한 판례 또 밑에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제 그 문자 메시지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도달에 해당하느냐 이거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부분부터 보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바로 구성요건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문자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옆 페이지도 있지만 스팸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건 예전부터 우리 뭐 변시에도 기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판결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화살표에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시험에 직접 나왔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을 했는데 수신 차단으로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다더라도 도달은 한 거예요. 도달은 한 걸로 봤다. 판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렌토 파일. 이게 이제 음란한, 정통법상의 음란한 영상 배포, 공연 전시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자, 일단 굵은시 보시면 음란한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때 동그라미십시오. 정통법 4사조의 7 1항 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파일 자체가. 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음란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통법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전기통신법이었는데 현재 정통법상의 음란한 영상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 그 파일을 이용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영상에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행위, 이 자체가 바로 정통법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음란물 영상 배포, 공연 전시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파일만 올렸더라도 저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이걸 갖다 클릭해서 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연 전시까지 인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진찰인데, 우리가 이제 판결유지 1번에 있는 것처럼 의료법 17조 1항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발급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되냐 이거죠.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전화통화 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스스로 진찰을 했었다면 직접 관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이라는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한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이게 어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빠가지고 못 가고 그럴 때 이제 전화 직접 해서 전화 한두 번 해야 돼요.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 어쩌고저쩌고 해서 물어보고 상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을 내주기도 하더라고.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언더라인에서 현대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 행위가 있어야 진찰 이루어졌다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전에 환자를 대면, 진찰,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어플이 좀 애매한가 봐. 그래서 처음에는 만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플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또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자, 어쨌든 최소한 예전에 대면에서 지금 진찰, 환자 특성이나 상태 등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판결유지 2번 보면 여기 이제 부정한 사례죠. 의사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화통화만으로 한 거예요. 전화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사안에서 전화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통화 당시 환자 특성 등에 알고 있지도 않았던 점, 이런 걸 고려해서 여기에 직접 진찰한 게 아니라고 봤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쉽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거는 우리 그냥 문서치하고 똑같아요. 공문서건 사문서건 꼭 진실한 사람에 대해 아니에요. 허문이어도 상관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바로 갈게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사람의 건강 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에 직접 진찰, 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공공의 신용과 안전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작성, 교부했다면 의료법 위반이고요. 언더라인이죠.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민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민명으로 막 처방전 발급해서 원래도 뭐 특정 약은 개인이 일정 이상 이게 이제 뭐랄까요, 복용을 하면 안 되는데 하게 해준 그런 사례들이에요.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허다하지. 자, 그 다음 그쵸, 약국 그 관련해서 또 의료 관련해서 전압도 있고 그런데 일단 간단히 보면 약사나 한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사건인데, 직접 처음부터 약국을 만드는, 한약국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원래 정상적인 약국을 갖다가 인수하는 것도 포함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언더라인 보시면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한 사람의 약국 개설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새로 만든 게 계속 걸리니까 아예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해당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16번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16번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폭법 관련해서 판례가 좀 몇 개 있을 건데, 자, 일단 봅시다. 본문 보면 피고인이 접근 금지, 문헌 송신 금지 등을 명한 임시 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설령 써있죠.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폭법 위반죄 구성 요건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해나 승낙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특수한 지위에 있어서 좀 두렵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남편과 처 사이 뭐 이런 쪽에서 또는 뭐 부모와 아이 사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정상적 판단이 안 돼. 그래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언더라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에 걸쳐 연락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당행위도 안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해당성, 위법성 다 조각 안 된 사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명문상의 대리, 법률행위로서의 대리 꼭 그걸 해야 되냐 이건데 자,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 변호사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법률상 지식을 이용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었거나 부족한 본인의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 그러니까 명의는 여전히 의뢰인 이름이야. 의뢰인 이름으로 되는데 자기가 사실상 주도를 한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한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함부로 확대를 하면 좀 문제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대리 행위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상 대리는 그렇잖아요. 어쨌든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리로서. 근데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다. 실질설로 여기는 들어간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 등등 이런 걸 했었건데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이제 바뀌죠, 여러분. 법무사법이 바뀌게 되는데 자, 여하튼 결론만 알았어요. 대리 이거는 이제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실질적 대리가 행해진 효과만 있으면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 거는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6개월 실무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이제 계속해서 뭘까요? 여기서 이제 또 취업도 했어. 근데 그 6개월은 기간에서 뺀 거야. 취업 기간에. 수습 기간이라고. 좀 치사하죠. 당연히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포함시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퇴직금 같은 거 정산할 때 6개월 이게 들어가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 초반에는 1년 이상 다녀야 되는 이런 쪽에서. 자, 그래서 이제 써있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법무법인에 채용,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에게 퇴직급여 봐요. 퇴직금 지급하지 않았다 기소됐었는데 변호사가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 기간 동안 법무법인에서 기록검토 등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사협회 등록, 같은 법무법인의 계속근무, 등록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사건 수임, 업무를 추가로 수행했어요. 그럼 고용된 거로 봐야죠. 수습을 넘어선 거잖아. 기존의 업무도 계속하여 동일하게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변호사는 6개월의 기간을 전후하여 동일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의 기간이 포함됨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하면 되나 가시고 자, 그 다음 사례는 별표 좀 쳐두시고요. 우리가 대항범이 아니라고 한 사례예요. 일단 피의적 공범 중 대항범이면 내부 참가자 상환의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에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귀속관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대항범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불법 수익 등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왠지 피의적 공범 중 대항범 같은데 그렇게 안 봤어요. 그렇게 돼야지 방조범 등이 나올 수 있거든. 마약을 사면서 저기 내가 알려주는 번호로 보내세요. 그래서 그걸 보냅니다. 보냅니다. 이랬을 때 이 자식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구나 라는 건 이제 알면서 보내면 방조가 될 여지가 있죠.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는 방조를 인정 안 합니다. 요새는. 자, 일단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굵은 글씨부터 보세요. 판결 1번 마약거래방지법 정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는 불법 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 또는 불법 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행위는 언더라인 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되는 행위의 존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범이 일한 행위, 가담한 행위는 형법 총칙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신용정보법 기억나시죠? 뒷조사한 거 그거랑 그 다음에 마약물 불법거래 방지법 그리고 판례가 또 있는데 하여튼 몇 개 여러분 좀 보세요. 제 기본서에도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생각이 안 나네. 시험에 아직 잘 나온 쪽이 아니어서. 근데 얘는 좀 잘 알아두시라고. 방조랑도 연결되거든요. 자, 그래서 당연히 뭐가 안 되는가요? 대항범이 아니니까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 마약 사면서 일정 통장, 요놈 대포 통장 등에 돈을 넣어달라 해서 거기다 넣어준 사람, 그 사람에게 방조가 되느냐를 문제 삼았다고요. 아시다시피 방조 요새는 쉽게 인정 안 하잖아. 밀접한 행위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판결 2번에서 언더라인.
실행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의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써있죠.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중의 고의도 필요하다고. 정범의 고의, 방조의 고의. 자, 넘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정범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 수익 등의 은닉 가장 범행의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에 관해 보면, 예컨대 마약 매수인이 정범인 마약 매도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면서 요구의 차명계좌의 제3자 명의로 마약 매매 대금을 입금하면서 그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방조하는 것으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하는 거죠. 대부분 마약 사는 놈들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설마 마약 주고 사고 파는데 실명으로 보내는 놈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별 생각 없이 보낸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쭉 해서 밑에 사실관계 보시면, 피고인이 마약 매도인부터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지도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 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은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에 대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던 사례입니다. 요새 웬만하면 잘 인정 안 해요. 방조범 이제 인과관계를 요구하잖아. 정범 행위와. 그래서 밀접한 행위 이런 쪽으로 했어요.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쭉 돼 있는데, 저기 뭐였습니까? 굵은시 돼 있죠?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지 판단하는 경우 아동이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왜냐하면 얘들은 명백한 자기결정 이런 걸 잘 못해요.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없어서. 그래서 반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을 행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했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자신을 상대로 음란물 제작 동의했더라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에 해당합니다. 넘어가세요. 여긴 동의가 의미가 없어요. 의제강간 강제추행이랑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일체 체벌 안 돼요. 그래서 실체 학대행위 했던 거 당연히 위반이 됩니다. 아무리 교육 목적했더라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는 될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 얘기가 쭉 돼 있고요. 자, 어쨌든 판결지 2번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올 거예요. 13, 14세인 중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해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학대 처벌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고요. 당연히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 체벌을 했다면 체벌이죠. 훈육, 지도 목적으로 행해졌더라도 학대행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거죠. 신체적 학대행위는 맞아요. 구성요건적 행위는 맞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23번에서 피고인이 고소고발, 수사정발, 개인정보 누설 이쪽인데, 자, 수사기관에 이제 개인정보를 알렸던 이런 건데요. 자, 일단 농업협동조합 상무인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농협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제 경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조합의 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출한 거예요. 이게 이제 누설이냐 이건데, 좀 주의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경찰에 수사자료로서 고소자료로서 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위법성 문제예요. 주의하시라고. 자, 볼게요. 그래서 피고인이 고소고발을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왠지 수사기관에 됐으니까 누설 맞지 않나? 누설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뒤에서 드렸잖아요. 다만 피고인의 위행위가 범죄인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정당행위로. 하지만 이 농협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누설에는 해당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런 거 장난질 잘 치잖아. 우리 점에서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애초에 구성가당성이 없는지,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이런 구별하는 거 판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이제 저기 전자장치 부착법 얘기인데, 53은 뭐가 앞에 왜 들어갔대? 저도 알 수 없는 정보가 들어가 있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원래 법에 없었어요. 보석 관련해서는 전자장치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여기 잘 읽어보면 보석을 할 때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해서 보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거든요. 근데 구속집행 정지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준용을 해서 해버린 거예요. 그럼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나 비슷하잖아.
일단 내보내는 것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했던 그런 사례예요. 결론에 있어서 법이 없는데도 이렇게 갔던 건데, 자, 언더라인 보시면 전자장치 부착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구속보다 가벼운 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여 가장 중요한 기본권 제한인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불구속 재판원 측의 실현에 기여하면서 비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대요.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은 현재 전자장치 부착법상 보석의 조건으로 허용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은 괄호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도 거기까지 허용됩니다. 명문 규정이 없는데 이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저쪽 교정 쪽도 강의를 하니까 전자장치 부착법을 잘 알고 있겠죠. 구속집행정지는 없는데 함부로 유치해도 되나? 괜찮대요. 그래서 딱 보고 좀 놀랬어. 되잖아. 해서 판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전압 판례인데 아직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전압 판례긴 한데 잘 못 내는 것 같아. 낼 만한 가치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한의사가 타이틀 봐봐요. 25번 위에 타이틀 어떤 내용인지 알 겁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순으로 사용하는 것, 한의사에 면회된 것 이외 의료 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양의들이 이걸 얘기했겠죠. 양의들이 이제 한의사와 이제 해서 니들이 어디 건방지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판례 접수번호 봐봐요. 16년에 접수되는데 판결은 22년 12월 20일이라는 거예요. 6년 지나서 이제 난 건데 상당히 양쪽에 첨예하게 대립을 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오히려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위법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랬던 사례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됐어요. 결론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막 여기 좀 어려운 말 나와. 그래서 예전 뭐 저쪽에서 판단 기준 따르지 않은 걸 다 폐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잘 못 내더라고. 자, 그 다음 판례는 또 재밌는 사례죠. 아니,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 양심의 자유로 이제 복무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 이제 저기 뭐였어요? 공근이라 불렀죠. 옛날 공익근무. 이쪽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는데, 물론 훈련 받으러 가긴 하죠. 훈련 받긴 받죠. 사중간을 받을 거예요. 받는데 그 다음에는 얘들이 뭐 서류 나르지, 총 나르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뭐 전쟁을 대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사례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구병역법에서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보통 8일을 하더라고. 7일까지는 봐주나 봐. 8일 이상 복무 이탈, 해당 분야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처벌합니다. 자,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전체적으로 쭉쭉쭉 해서 개인적, 개별적 사정도 고려하래요. 그래서 쭉쭉 가는데 밑에 이제 진정한 양심, 예전에 배웠던 그런 거, 헌법에서 배웠던 거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언더라인 보시면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가셔서 우리가 사회복무위원이 다다음 줄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 환경, 어쩌고저쩌고 행정업무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위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은 복무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위원을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처벌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군사훈련 받으러 가기 전부터 반대를 하든가. 왜 복무위원 하다가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예. 자, 어쨌든 정당한 사유 아니라는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토킹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제 잠정적인 헌법 불합치 뭐 이쪽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는데 그건 헌법 문제니까 됐고, 판결문 1번은 여러분 보지 마세요. 판결문 1번은 됐고, 그래서 판결문 2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사실관계인데 화살표 넣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바뀌어 들어갔네. 자, 스토킹 처벌법 문헌,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전화를 걸 아까 본 거예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당연히 해당한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빼버릴 걸 그랬어. 법 얘기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서. 자, 그 다음 사례는 좀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길 바라는데, 가폭법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처벌법에 일단 임시 보호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보호처분이 있어요. 일단 임시 보호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보호처분이 있게 되는데, 이 사건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처음에 이제 임시 보호처분을 했는데 그걸 위반한 거예요. 위반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가정폭력
범죄 자체가 무죄가 나와버려요. 그 보호처분의 근거가 됐던, 임시보호처분의 근거가 됐던. 그럼 이 사람이 그거 임시조치 위반해서 이거 처벌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 처벌해야 된대요.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정폭력 범죄가 무죄가 되느냐는 상관없는 거예요. 또 다른 명령을 위반한 거라서.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 보시면, 판례 1번에서 굵은글씨 보시면,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명령은 판사가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퇴거 등을 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굵은글씨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판결 2번 보세요. 그래서 피고인이 판결 2번 동그라미 치세요. 피고인이 가정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라도 피해자 보호명령의 제도적 의의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이상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죄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애초에 가정폭력 행위가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증거 불충분 등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처벌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 알선이요, 알선. 여러분, 알선은 뭐죠? 중개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놈의 알선을 통해서 성매매 당사자들이 성매매를 했을 필요는 없답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굵은글씨 갑니다. 세 번째 줄.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선에 의해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이런 거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대신에 이제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에요. 독립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 정범을 구성하므로 만약에 종범이라면 정범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선자가 이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의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갈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인데 여러분들 216조 1항 1호 갑자기 1차를 보고 있어서 2차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장주의 예외에서 체포구속 시 피의자 수색, 체포구속 시 피의자 수색 216조 1항 1호에서 단서가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영장현 체포하고 구속 시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안에서 주거지 등에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신설이 됐는데 요거는 뭐냐면 처음에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 법이 이제 헌법 불합치를 받게 됐었는데요. 헌법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헌법 불합치 받았었을 무렵에 경찰들이 마음대로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수색을 했거든. 그래서 지금 피고인 공소 제기된 사람이 이 경찰들을 때려버린 거예요. 영장도 없이 어디 한번 들어서 수색이야 하면서 때려버렸거든. 그래서 공직방어로 기소가 됐었어요. 이 사람 유죄 판결로 가야 돼요? 무죄로 가야 돼요? 쉽게 해서 헌법 불합치 받고 개정된 법에 따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경찰들의 행위는 위법행위였어요. 그 당시에. 그죠? 근데 이제 그냥 국법 당시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적법행위였다고 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헌법 불합치 개정된 거 적용해야죠. 당해 사건에는. 그래서 당연히 피고인이 무죄가 된 사례예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경찰들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이었단 말이에요. 위법한 수색.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직방해 될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헌불 결정 개정에 따라 이제 형소법 210조 1항 1호 관련해서 200조가 영장현 체포예요. 그리고 201조가 구속인데 체포 구속할 때 미리 수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일 때 한정한다. 근데 부칙은 소급 적용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 우리 언더라인에서 개선입법 소급 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 재량인데 최소한 당해 사건 나오잖아요. 언더라인에서. 적어도 이 사건 헌불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관련 사건이죠.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헌불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겠죠. 당연히. 그래서
비록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건에서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뭐래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돼요. 그러다 보니 경찰들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된 거예요. 긴급한 필요 없이 영장 없이 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거 돼 있죠.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가 인정된 사건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해서 당해 사건 관련 사건까지는 소급 적용을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개정된 신법에 따르면 경찰들의 직무집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이 됐던 거다. 그래서 공직방해 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알아두십시오. 아이고 바로 시간적 점으로 넘어가 버렸네. 여러분 프린트 펴세요. 원래 이걸 하고 갔어야 되는데 막 쭉 시간이 별로 없다 생각해서 달렸더니 놓쳐버렸네. 자 펴보세요. 우리 것도 봅시다. 또 추가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올해는 유난히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게 거의 19페이지인데 프린트가 6개월짜리가 19페이지가 나왔다고 더럽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참고로 형법 말고 형소는 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 하다 막 욕하면서 어씨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바빠 죽겠는데 빨래들이 깨뜨기 마른 거예요. 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욕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스토킹 범죄 또 나왔습니다. 보세요. 유체석 금지 원칙에서 자, 스토킹 범죄 일단 범죄 종류도 얘기해 줍니다.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인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이라는 뭐래요 여러분? 위헌 범위래요. 그러면 당연히 예상됐죠. 도달만 해도 되니까. 위헌 범위고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언더라인에서 강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공포심을 갖게 된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킹행위가 있었다고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스토킹 행위가 계속 반복, 지속적이거나 반복돼야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사례도 스토킹 관련된 건데 의외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좀 있죠. 예전에도 우리 좀 밑에 1층 사람이 좀 티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시끄럽게 하면 밑에서 뭘로 팍팍팍 치더라고. 근데 우리 집에서 한 게 아니거든. 건물이 막 연결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1호였다면 2호 쪽에서 낸 소리인데 우리 쪽을 치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 그래서 싸우러 가까다 참기도 하고 정상적인 이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자,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2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안에서 자, 뭐 보세요.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의 불만 표시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반복해서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로 전달됩니다. 미쳐버리겠죠. 이런 상황에서 살면. 그래서 이사 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피고인의 반복된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부터 주거지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 대화 및 출입을 거부. 주변 이웃들과 대화 시도 거부.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거꾸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분쟁을 합리적 해결하기보다 괴롭히려도록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 언더라인.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등을 모색으로 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일련 행위가 지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구성한다고 했던 그런 사례예요. 이것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면. 있으면 이제 신고하세요, 여러분. 자, 가시고.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공선법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표지물 이제 착용이 문제네요. 착용. 그래서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여러분 착용 우리가 알고 있잖아. 착용. 몸에 붙여야죠. 손에 들고 흔드는 것은 착용이에요? 아니죠. 이건 소지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 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로 들고 있는 행위. 어떤 건지 알겠죠? 표지판 들고 다니고 이런 거. 이런 것 등은 당연히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요? 착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가 없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판례가 하나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판례가 전원합체 판결이네요. 별표 좀 해두십시오. 별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 판단 기준에서 이제 뭐 의료인 아닌 자가 뭐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의료인 명의로 개설했더라도 의료인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면 의료법 위반 이쪽으로 이제 갔었는데,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갑니다. 쉽게 그렇게 단순히 그냥 개설 운영했다 그래서 이게 의료법 위반 이렇게는 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해요. 이제 자, 판결지 1번 보면,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 즉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 운영된 것인지에 대해, 자, 예전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시설,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근데 또한 이거 어디에도 마찬가지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리를 적용해왔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의료법에서 왜 이런 걸 막은 거예요? 비의료인이 의사들 고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쓸데없는 수술도 시키고 쓸데없는 그 진료 행위를 해가지고 뭐죠? 건강보험 이런 것 등이 바닥나게 하는 걸 막자는 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만든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야. 좀 더 우수한 이제 의료인들을 고용해서 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자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도 전향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오로지 막 돈만 노리고 개설한 그런 사람들 말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런 식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야, 이걸 그대로 판단하자니 너무 좀 욕먹는 짓 아니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판결지 2번 갑시다. 다수 의견. 의료인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서 평가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봐버리면 아까 얘기한 그런 정말 정당한 좋은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의료법인도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저쩌고 하면서 이제 언더라인 갑니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 법정지원 측에 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은 2번 갑시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며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자, 뭐 어떻게 동그라미 탈법적 수단으로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본래 이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게 인정될 수 있대요. 자, 첫째,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는 재산 출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이제 운영자로서 실제로 해가지고 막 돈 빼는 거죠. 엉탕 빼는 거. 하나 더. 의료법인의 재산을 그러니까 인수는 했는데 왜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서 의료법인의 공공성, 영리성을 비영리성을 일탈하려는 경우. 이런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일단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외워두시고 뒤에 가면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제 밑에 판례 또 가봅시다. 그래서 판결은 1번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개설 운영에 따르려면 아까 본 것처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개설 운영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해서 아까 본 것처럼 외형상 형태만 갖추고 탈법적 수단 악용 가장하는 사정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아까 봤더니 두 개 다시 한번 나오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은 의료법인을 개설 운영한
악용한 경우이거나 부당 유출 재산 이런 거예요. 자, 그중에 이제 전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출연도 안 해놓고 운영하는 거.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재산 출연 없이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를 기망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시설과 자금이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의 외형만을 갖추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알겠죠? 이런 식이 돼야 돼. 그러면 탈법적 수단을 악용해서 적법 의료기관 개설 운영 가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더.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재산 부당 유출 그 행위예요. 자, 언더라인. 자, 네 번째 줄로 갈게요. 네 번째, 그것도 읽어야겠구나. 언더라인 갈게요. 첫 번째 줄 끝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면서 의료기관 운영 수익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것을 평가할 수 있다면, 이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비영리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생겼다면 다시 의료기기 새로 사고, 뭐 의사들 처우를 좋게 하거나 이런 식의 써야 되는데 계속 그걸 부당 유출하는 거, 이런 것 등이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다만 네 번째 줄,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거나 그런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두세요. 다만 부분,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그런 것만으로 아까 첫 번째 요건에 막 해당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시도지사를 기망을 한 정도가 돼야 되지 설립에 어떤 하자가 있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했다. 잠시 이제 차용을 했던 이런 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시 잠깐 뺀 거야. 급히 필요가 있어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래요. 그래서 언더라인 보시면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돼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의료법인 관련해서 전압도 나오고 해서 이 동네는 좀 잘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고. 그래서 이제 판결지 2번에서 이제 쭉 그 얘기가 자세히 좀 나오는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 해당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갑 의료법인 인수 법인사나 을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계받은 다음 실질적으로 피고인 자신이 을병원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 개설 자격 위반 을병원을 계속 운영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 피고인이 을병원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출연했고요. 갑 법인을 인수한 다음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탈법적 수단으로 을병원을 개설 운영한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도지사를 기망해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뭐 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운영 수익 등을 상당 기간 동안 부당 유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도 못 주고 있는 그런 의료법인을 인수해서 체불 해결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기록상 갑 법인의 인수 과정에 하자가 있었거나 재산 출연에 관한 문제로 의료기관 개설 운영한 것이 실질적 불가능했다 볼 만한 사정도 없대요. 그래서 밑에 잠깐 이제 이사회 결의 없이 갑 법인 계좌를 통한 자금 혼용을 해온 사정이 좀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죠. 갑 법인의 재산이 피고인에게 부당 유출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없진 않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정상적 회계 처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입출금한 자금 규모 기간 경위 피고인이 을병원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법인 재산을 유출했는지 이런 게 명백히 밝혀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갑 법인의 재산과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 실질적 관점에서 갑 법인의 재산이 피고인에게 부당 유출,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다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된 거예요. 결론 이 사건에서. 좋은 표현을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압 이후에 이제 최초로 적용된 그런 사례였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다행히 빠져나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관계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잘 외워두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어려운 내용 하나 잠깐 나왔는데 이건 뭐 우리 쪽에서 그렇게 뭐 일단 청탁금지법 취지나 한번 알아봅시다. 보시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지법 8조는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행위가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이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게 한 경우에도 조심하세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게 한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있어버리면 이건 뇌물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그거 없이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공무원이 부럽습니다. 가끔 이제 저기 누구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 문상 가잖아요. 요새 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은지. 제가 지지난주에는 정말 이제 재수 때 친구 이제 아버지, 다음 날에는 또 삼수 때 이 후배 아버지, 아주 친한 우리 30년 가까이 지낸 애들이 그래서 연달아 가야 돼. 연달아. 나 막 지방을 가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수업도 많았었는데 일단 갔긴 갔는데 공무원이 이제 얘는 부럽더라고. 얼마 이상을 못 내더라고요. 야, 저 그것밖에 안 내냐? 형, 정탁금지법에 걸려요. 이런 식이 있더라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진짜 친한 관계면 이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웬만한 데서 그렇게 이제 못 하더라고. 하고 싶어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이런 거. 그래서 쭉 가셔서 언더라인 봐봐요.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언더라인합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과 무관한 경우에는 구성원권에 대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진짜 친분관계 있을 때는 돈 이렇게 주고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애매한 상황일 때가 청탁금지법 적용될 사항이 높죠. 그래서 청탁금지법 8조 1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 행위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할 때 이제 해당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또 한 줄 밑에 그래서 이제 어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득의사 없이 해당 직무 정당하고 원활한 수행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거. 그러니까 실비 보전받은 이런 정도. 이런 거는 여기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비용 들여서 한 거, 보전받는 거 이런 건 괜찮다 이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부, 후원, 증여가 모두 무상으로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라는 점에 비춰보면 공직자 등이 영득의사 없이 제가 금이 써드렸죠? 이건 문제였거든.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했다면 본제 구성요건도 해당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판결을 이번에 것처럼 피고인이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것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정당한 권한에 따라 상급 공직자로부터 정산 보전받은 행위에 불과하지.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 적극적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또 수행비서의 정당 원활한 업무 수행과 관련 영득사 없이 금품을 받은 것이라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던 거 결론 아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저작권법 하나만 보고 쉬면 되겠네요, 여러분. 저작권법에서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 저작자 또는 실현자, 그러니까 실제 연기한 사람,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인격권뿐 아니라 명예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란 저작자, 실현자의 품행, 덕행, 어쩌고저쩌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우리 아시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킵니다. 우리 사회적 명예가 외적 명예죠. 외적 명예, 내적 명예나 명예 감정은 안 들어갑니다. 사회적 명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저작자,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당연히 우리 명예손죄 추상적 위헌범이자 현실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서 아닙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시고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조심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적으로 저작자, 실현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아까 얘기한 거 명예 감정은 보호 대상이 아니잖아요.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실현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도 포함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될 수가 있어요. 포함,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명예 감정 포함 안 해요. 그래서 객관적 재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실현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어떤 걸 꼴지 예상이 되죠? 주관적 감정 등을 포함하여 아닙니다. 이런 거 명예 감정 이런 거 포함하면 안 돼요. 포함하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빠진다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특경법 변호사 관련해서 좀 쉬었다가요. 우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